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 전원책의 훈수로 따뜻하고 따끔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2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친 윤 대통령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저는 가장 관심 깊게 봤던 게 북이 핵을 공격을 하게 되면 즉각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 핵 전력으로. 미국 핵자산 사용하겠다. 예.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언론이 뭐 아주 이번에 대단한 합의를 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혀 대단한 합의 아니고 과거에도 똑같은 합의를 해왔습니다. 뭔가 하면 네. 핵우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핵우산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해오면 그게 원래 프로그램에 딱 보면 어떻게 표현이 돼가 있는 거 하면 미국은 전략 폭격기 그리고 ICBM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SLBM 네. 이런 걸 통해서 즉각 북한에게 동일한 보복을 한다. 그게 이제 핵 우산입니다. 핵 우산 개념은 그런데. 예, 핵 우산이 그건데 그래서 이제 확장 억제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핵 자산을 우리 한반도에 쓴다.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한 3, 4년 전부터 가령 한 15년도 더 됐으면 한 20년 전이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제가 그때 주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유엔 현장 50조의 기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고 나오면 핵 도미노 현상을 겁을내는 중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겁을내기 때문에 북핵을 억제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느 신문에는 기자의 왜 기자 사내 칼럼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완전히 어느 보수 농객이 자기 취향에 따라 헛소리를 한 바람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 이후로 이제 핵무장론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는 정몽준 전 의원께서 이 핵무장을 주장을 했고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핵무장 결의안이라도 내면 중국은 핵 도미노 현상을 겁을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핵을 제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3, 4년 전부터 특히 트럼프 정권 마지막 때부터 핵무장론이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북한하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손잡고 핵보유 인정해버리고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나란히 걸어 나오는데 그게 문재인은 뒤에 추리하게 서서 제3자적 위치에 있다는 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걸 우리 국민이 다 봤단 말이에요. TV 화면으로.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북한은 왜 ICBM을 개발하느냐. 바로 옛날에 드골이 미국은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케네디가 와서 핵 개발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를 하는데도 프랑스도 핵 개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하겠느냐. 북한이 왜 ICBM을 자꾸 개발하겠느냐. 플루토늄탄을. 만들기 힘든 플루토늄탄을 만들어서 고폭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폭 실험이라 하거든요. 400만 분의 1초에 동시에 이게 폭발로 시켜야만 플루토늄탄은 폭발을 합니다. 더 어렵죠. 그래서 고폭 실험을 하는 건데 그건 ICBM은 남한에는 사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ICBM을 쓸 가능성은 제로고 그건 미국을 급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러지 말고 우리도 결국은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핵을 개발하면 우리는 6개월 안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숫자 정도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러니까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망하란 말이냐 뭐 이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우리가 용인해야 되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트럼프 쪽. 이런 주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왜 그런가 하면 북핵이 미국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이 핵 개발을 해서 가령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서로 핵무기가 하나의 견제 도구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미국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동북아의 평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에 이게 한반도에 뭐 핵무기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온갖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한 말은 핵 자산을 예. 그대로 한반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핵우산 보장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새삼스럽게 미국이 엄청나게 한국을 챙겨주는 듯이 네. 우리 언론이 오늘 아침부터 그 얘기를 엄청나게 막 쏟아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릴까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는 확장 억제라고 해서 해구산 포함된 예. 거 그거 미국 결정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래식 우리의 전력과 함께 핵자산에 대한 미국의 핵자산을 합동훈련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평상시에 합동으로 그 자산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러지만 예. 그걸 공동 관리한다는 말은 빠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 관리하는 것은 나토의 독일식이거든요. 그렇죠. 독일은 미국의 핵무기를 유럽에 배치를 해놓은 것을 특히 독일 영토 안에 배치를 해놓은 무기를 독일과 공동 관리를 합니다. 그 비밀 번호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더라도 독일은 자국이 위기에 빠졌다면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핵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독일식으로 우리도 공유하자 이러니까 미국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 그건 아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뭡니까 그럼? 예, 우리 국회에서 최소한 나는 이거 여야가 뭐 물론 야당이 절대로 해줄 일은 만무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보수 쪽에서 다수가 된다면 예. 적어도 핵무기 개발, 핵 개발 결의안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사실 보수 쪽 내에서도 지금 내부에서도 보수 전당대회 나온 분들 다 의견이 달라요. 예, 의견이 다 소수예요 다르죠. 오히려. 예, 그런데 핵무장은. 옛날에는 뭐 핵 개발 소리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때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꾸 늘어나서 오히려 핵 개발 찬성론자가 우리 국민들 중에 예. 과반수를 넘습니다. 북한에게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머리맡에 우리 바로 베개 위에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놔두고 있을 것이냐. 특히 북한이 SLBM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이 SLBM을 개발했다는 말은 아주 전술력 작은 거 있잖아요. 가령 이 고농축 우라늄 18kg으로 한 20kton, 요사이 기술로는 한 20kton의 원자탄을 만듭니다. 우라늄 원자탄을 만들거든요. 그 원자탄을 가령 SLBM에 갖고 와서 뭐 남해든지 동해든지 아무데나 가까운데 육지에 가까운데 퐁 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SLBM 바다에서 곧장 올라오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잠수함,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강화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떠나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옛날에부터 삼축 체제부터 온갖 방안을 다 강구를 해요. 핵을 개발하지 않고 우리를 알겠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일단 변호사님 예. 얘기는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조금 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 점점 늘어나죠. 갈수록. 지금 과반수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예. 하나 분명한 것은요.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도 예, 외교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 김정은이가 푸틴과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블라디미르 푸틴과 손을 잡고 거기서 미사일 기술 다 받고 대신에 이쪽에서 뭐 총알 만든 거 다 탄환 주고 한단 말이에요. 미사일도 예. 주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일정 부분 지금 선을 꺾고 이 도와주는 걸 다 차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있다. 지금 예.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 파고들기 참 좋은 틈이다. 이런 예, 말씀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이번에 나토 회의도 상대는 러시아 푸틴하고 중국의 시진핑이거든요. 이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나토 지금 회의 결과 쫙 나온 걸 보면 들으라고 한 얘기죠. 예. 예. 그래 중국이 미국의 견제 대상이거든요. 바이든이 또 재선 전략이고 이러니까 한국의 입장이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미국의 핵자산을 한국에게 쓰겠다.
뭐 과거 해구사는 그 뭐였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조금 더 추가한 얘기뿐이다. 예. 큰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는데 확인한 것을 다시 불구하고 재확인했다. 저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대통령 지지율을 긍정평가하는 분들 중에 대체로 이제 외교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토 정상회의 얘기했던 거고 7월 9일부터 11일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 보셨을 겁니다. 부정평가 68, 긍정평가 25. 이 수치는 지금 총선 이후로 쭉 닭보 상태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토 정상회의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전당대회 다 가 있죠. 지금 가령 윤 대통령 긍정평가 원인을 찾으면 벌써 한 1년 가까이 1번이 외교입니다. 외교 잘한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외교 잘한다는 게 뭐겠어요? 윤 대통령을 뭐 지지한다 좋아한다 하는데 핑계거리예요. 뭐 때문이라는 걸 원인을 정확히 못 찾으니까. 가령 뭐 전 정권 적폐청산을 했다 이러면 그런 걸 원인으로 딱 되겠는데 지금 명백한 원인이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경제를 잘한다 이런 것도 정말 아니고. 뭔가를 고를 게 없으니까 그냥 만만한 거.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물가를 잡았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죠. 바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령 외교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건 그냥 명분에 불과하고 가령 근데 부정평가 1위는요. 변치 않고 지금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많이 나오면 20%가 넘고 적게 나와도 13%, 14%입니다. 그리고 그 소통 능력이 없다. 그리고 뭐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 다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확히 이 석 달 조금 넘게 석 달 반 가까이. 지금 적게는 21%, 많이 나오면 26%인데 문제는 부정평가가요. 이번에도 66%잖아요. 68로 나왔습니다. 68로 나왔죠. 거기서 어깁니다. 최고 나온 게 70%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러면 긍정평가 이번에 25% 2배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길거리에 네 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람만 윤 대통령의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왕이면 뭐 이재명이나 다른 조국보다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외면을 하고 한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지 기억 못 하시죠? 5%입니다. 그때 갤럽 맞아요. 5%였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지금 뭐 윤 대통령 지지율 25% 내외 이게 높다 이럴 수가 있지만 적게는 21% 높은 게 26% 이게 지금 석 달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확실하게 외면받고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러니까 가령 한동훈과 지금 전당대회를 또 한동훈과 나머지 세 분이 저렇게 막 치고받고 진일당 싸움을 해도 잘 됐습니다. 저희 이제 막 안 그래도 전당대회 얘기하려고 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1대3 양상 설전. 바로 가시죠. 이모 서기관, 전 서기관, 그리고 강모 변호사, 그리고 또 몇 현재 비례의원들도 계십니다. 중간에 명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 두 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할 때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 영장 기각은 굉장히 저희한테 아픕니다. 여자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30년 구형을 하고 1185억 추징금을 때리고 좀 너무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뵀을 때 사과라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네, 저희가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일부러 편집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어제 TV 토론 대체로 모든 공격은 한 후보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전반적인 총평 듣겠고요. 좀 질문을 압축해보면 제일 잘한 후보, 베스트 후보, 그다음에 워스트 후보, 뭐 제일 못한 후보 이렇게 정해보죠. 제대로 그 물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 같고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3월입니다. 국회 답변을 할 때 나에게 화양연화의 시절이 있었다면, 그 쉽게 말하면 꽃 화자, 모양 양자, 연연자, 빛날 화자, 내가 꽃처럼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면 최고의 시절. 예, 그게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그때는 뭔가 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적으로 5단계나 올라가서 그렇죠. 중앙지검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을 데리고 와서 3차장을 앉힌 거예요. 예. 그때 한동훈이 2,000명 가까이 보수 쪽 사람들을 사거리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200명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다 그때 구속이 다 됐어요. 예. 문자 그대로 폐가 망신들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더라도 한 번은 다시 박근혜 이 정권 어떻게 무너졌나,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그 공과 또 하나는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거 누군가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예. 그때 저는 그렇게 이랬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형법교과서를 펼치면 인두비오 프로레오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라틴어인데 예. 그 얘기가 형법을 관통하는 그 법원이 왜 박근혜만 피해가느냐, 이거 많이 주시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라인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래서 뇌물죄로 걸어버린 거예요. 예. 왜 뇌물죄로 그런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이 법률 위반이 되려면 뇌물 지도는 돼야 된다 하는, 그게 중대해야 된다. 그게 예시가 예.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뇌물로 그러는데 뇌물을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형법교과서에는 묵시적 청탁하고 뇌물이 안 돼요. 명확한 그 증명이 돼야 됩니다. 뭐 청탁을 한 게. 아, 건 바이 건으로 예, 이렇게. 그런데 예. 묵시적 청탁을 했다. 거기에다가 말을 빌려 탄 게 그 뇌물인데 그걸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였습니다. 예, 최서원 씨의 딸. 그러면 그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부도 재산이 별산제입니다. 남편 재산 따로, 여자 재산 따로. 딱 그 남편과 여자 재산이 따지지 않고 세금을 두들겨 매기는 게 종부세 하나가 있어요. 예. 그는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러면서 남편 소유로 돼 있든지 아내 소유로 돼 갔든지 그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부부도 별산제인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이 법률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글도 쓰고 평석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그 근데 당시 그때 수사팀의 그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핵심 중이 아니에요. 네. 수사를 그렇죠. 가령 박영수 특검은 박영수는 수사를 직접 아마 전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수사를 총괄로 했고 그 밑에 이제 지금 여러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도 주진우 같은 분도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한동훈이 대통령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 수사에 대해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에 잘 쓰지도 않던 법리를 어떻게든 아니, 했다 이런 우선 말씀. 직권남용이라는 걸 걸어서 수없이 구속을 시키잖아요. 근데 직권남용이 형법 123조인데 그 직권남용이 그때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희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윤상현 후보 쪽에 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래 놓고 나서 징역을 30년씩 구형을 했잖아요.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했습니다. 예. 나흘씩 밤 10시 넘게 심야까지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나흘씩 재판을 해서 그 앞에 카메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기자들도 가득 앉아 있고 꼼짝 못하고 일주일에 나흘씩 그런 고통을 1년 가까이 한번 겪어보세요. 그건요 정말 가혹한 고문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런 재판을 해서 징역 30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상현 의원이 물을 걸 제대로 물었다. 그거 공소 유지를 하고 수사를 하고 책임자는 한동훈이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보수가 후보를 못 냈다고 해서 보수를 한때 괴멸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가 받아들여서 이쪽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끝내는 정권을 다시 되찾아온 건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이왕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보수 쪽으로 넘어왔으면
본인이 야 근데 내공도 좀 쌓고 그리고 그 때가 시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해서 이왕이면 보수의 자산으로 거듭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대접진을 벌이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전부 다 좌파들이에요. 이른바 뉴라이트 신주호도 거기 있고 어제 이 김경일도 거기 있고 심지어 네네네. 진중권 교수도 거기 있고 난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부분이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체성에 대한 부분. 원희룡 후보는 정체성도 그리고 윤상현도 정체성을 얘기를 했죠. 당신 정체성이 뭐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령 본인은 사칭을 하지 않았다 이러지만 비례대표를 한번 했던 김예지 의원 뭐 이분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실명을 거론하는 겁니다. 김예지 의원 같은 분은 한동훈 위원장과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비례대표로 또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예.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신문에도 많이 두들겨 팼죠. 그래 놓고 나서 나는 사칭 준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모 그리고 강모 변호사 이거 그 부인인 진모 변호사가 추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의심에 대해서 예. 그런 근거를 대봐라 어제 한동훈 예. 후보가 얘기를 그래서 하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 말이 원희룡이 한 말은 김경유를 금감원장으로 앉히려고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댓글 부대 여론조사 팀을 운영한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진실로 드러나면 당신 사퇴하겠느냐.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까보시죠. 이렇게. 예, 보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표현한 언론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대부분은 이전투구란 표현을 썼어요. 오줌 니자에다가 아, 진흙이 아니고요? 오줌밭에 투구 개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색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네 사람을 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론이. 예. 이전투구라고 하면 그 네 명이 다 개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언론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언론 잘못이 과한 쉽게 게, 말하면 언론이 과한 게 아니라 언론이 과한 게 아니라 비전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렇긴 어떤 하죠. 정책을 피해야 되고 우리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만 되고 예.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쳐야 될 판에 경제 정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싸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이전투구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예,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후보만 지금 뽑아주셨는데 워스트 후보는 저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조금 더 경선에서 후보가 유리한지 보겠습니다. 전체 지지층을 상대로 했을 때는 7월 역시 9일부터 11일까지 이건 좀 표본 오차가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한동훈 후보가 36%, 나경원 후보 17, 원희룡 10, 윤상현 7. 의견 유보 30입니다. 제가 베스트 후보를 왜 윤상현을 꼽은지 아십니까? 말씀하시죠. 제일 적으니까. 제일 적어서. 예, 제일 적으니까. 저쪽도 약간 높은 사람에 하면 편든다 그럴 거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제일 적으니까. 예. 근데 이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 그러니까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 대상. 한동훈 후보가 45%, 나경원 15, 원희룡 12. 2주 전 조사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 한 38이었나요? 그리고 나경원 15, 원희룡 예. 15 이런 기억나는데 근데 어떡하죠? 지금 상태로는 이제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죠. 왜냐하면 그렇죠. 한동훈이 나머지 세 분 합친 것보다 예. 한동훈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45대 30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적은데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그 23일까지 남은 기간 안에 예. 수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문자 메시지로 그 1대3으로 대립을 하면서 특히 진중권 교수가 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 뭐가 동안? 답답하다고 한국 사정에 귀를 다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가 그걸 SNS에 또 올려요. 나는 57분 동안 김건희 여사하고 나는 통화를 했어요. 예. 도대체요. 이렇게 신뢰관계를 다 허물어버리면 나는 우리나라 지식인층에 믿을 사람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만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깝깝해요. 정 변호사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지막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예. 워스트 후보 짧게 꼽아주시고 이유도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워스트 후보를 나는 꼽을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만 네. 하나 이렇습니다. 네, 문자 짧게 메시지를 나는 어느 쪽에서 흘렸을까? 솔직히 나는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 한 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지목받은 이철규 의원과도 통화를 했고. 그런데 정말 펄펄 뛰어요.
정말 나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벌벌 뛰더라고. 근데 나도 이 질구 의원을 약간은 압니다만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영 엉뚱하게 거짓말은 못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그 문자 메시지가 흘러나왔다면 왜 그런가 하면 진중권 교수가 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그 문자 메시지를 진작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자 메시지를 적어도 자기 측근들에게 전부 다 공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변호사님이 저희 예, 이재명 대표 얘기해야 되는 대통령 그 시간을 부인과 확보해야 됩니다. 공유했던 그런 문자를 예. 자기 측근과 어떻게 공유를 했느냐. 그래서 예. 내가 좀 그건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전체 문자도 다 갖고 있지 않다, 몇 개는 지웠더라, 뭐 이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출마했는데요. 예,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전체 지지층을 한 조사,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 전체 지지층은 이제 44.9, 김두관 37.8. 언론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턱밑까지 추격했다는데 이건 이제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예,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서는 당원이라분의 지지층은 87.7, 김두관 9.9. 사실은 그 전당대회 보셨는데, 전당대회 그 출마 선언 보셨을 거예요. 예. 오늘 한 보수 우파의 유명한 논객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수 우파의 자유주의 우파의 추파를 던졌다. 보수 후보의 제가 대권 한 말입니다. 출정식 그 추파 던진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이재명의 얼굴을 가리고 그 말한 내용을 그대로 딱 들으면 이거는 보수 우파 정치인의 출정식, 대선 출정식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예, 지금 먹사니즘이라고 먹사니즘.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자유의식 때나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인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분이다. 네, 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중앙일보에 옛날에 그런 글을 썼어요.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다. 그 이제 맹자가 이 산둥반도에 있는 등나라 등문공을 찾아가서 예.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래 왕이 물으니까 항산자는 항심이다. 이 직업이 있고 등 따스고 배 불러야 나라에 순응을 한다. 아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항산자는 항심이다. 마찬가지로 이 경제 문제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령 뭐 국가의 재정으로 기본 소득이나 하고 기본 주택 집이나 지어서 주고 기본 금융 청인들마다 1,000만 원씩 다 빌려주겠다 뭐 이런 소리나 해대던 이재명이 느닷없이 종부세 완화론 들고 나왔죠. 금투세 연기론 들고 나오죠. 예. 거기다가 먹사니즘이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장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 마치 이거 보수 뭐 저런 식의 대통령 출마해서 예. 뭐 말하는 것처럼 다시 뛰는 대한민국. 뭐 이런 소리를 제가 하니까. 들은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평가 중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게 충격이다. 예, 이게 진실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재명의 이데올로기는요, 절대 먹사니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는 기본 주택, 기본 소득, 기본 금융 뭐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예. 후반부에. 예. 그런데 그거 뭐예요? 국가 재정으로 다 나눠 가지자. n분의 1로 다 나눠 가지자. 결과적 평등이란 말이에요. 예. 가령 우리가 게으른 자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배짱이하고 개미하고 똑같이 막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착한 놈 나쁜 놈 따지지 않고 나중에 GDP 국가 총생산을 인구수로 딱 나눠가지고 예.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기본 소득 얘기하는 것은요. 네. 난 그래서 우리 좌파 중에 이 좌파라고도 안 부릅니다. 유사 좌파라고 불러요. 유사 좌파. 좌파와 비슷한 좌파.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요즘은 거의 이념이 보수 예, 진보 예, 막 섞이는 이번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지금 이재명 이분이 지금 놀랍게도 사법 리스크가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거든요. 예. 지금 가령 그 선거법 사건 뭐 10월 초에는 선고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증교사 늦어도 10월 말이다. 예, 그 얘기는 그리고 대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원에 지금 다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몸통으로 추가 기소된 거. 이건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기록이 다 증거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래가 유죄면 위도 유죄다 예. 이런 말씀. 그래서 예. 이것도 결국 올 안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이걸 서울로 올려주세요 하고 대부분이 신청을 했잖아요. 관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관할 변경 신청을 하면서 느닷없이 이번에도 대표로 다시 출사표를 내면서 이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일 정당입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는 유일 이재명 유일 정당의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줄줄이 목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 유일 정당에 본인이 당대표를 그만둔 이유는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출사표를 내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 하는 말이 완전히 대권 출마 선언을 한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의 네.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전당대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으니 좀 걱정이 되실 만합니다. 예. 하나 그 확실한 것은요. 이래봤자 민주당은 흥행이 안 됩니다. 아까 안 된다. 김두관 전 예, 그렇죠. 의원이 예. 뭐 제법 지지를 많이 받아서 택미까지 올라갔다고 언론이 그렇게 썼던데 그건 코미디 같은 소리고 네. 아마 이번에 그 투표를 하면 한 20% 정도는 받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명리 한 20%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흥행이 되겠어요. 지금 뭐 보면 김지수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또 한 명 그 출마를 해갖고 삼파전이다. 이러면 언론이 기자가 어떻게 삼파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파전은 아니고 세 명은 나왔으니까 그냥 이런 의미였겠죠. 어떤 예. 의미에서는 그 구색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흥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전 투구는 버리는데 흥행은 됩니다. 제발. 그런데 이전 투구라는 말은 좀 듣지 맙시다. 정책으로 마지막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제 마지막 열흘인데 마지막 열흘 동안은 정말 정책으로 비이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 원래 이전 투구란 말이 진흙탕 이 아니었던 건가요? 오줌밭에 개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게 이전, 리전이 오줌 dit지 아닙니까? 제가 또 오늘 하나 제대로 이 배웠습니다. 오줌밭에 개 싸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구 싸우는 개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황당하죠. 알겠습니다. 이 제발 나는 정책으로 좀 싸워서 이왕이면 2030 이 정치를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2030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느냐, 어떻게 일자리를 주느냐. 우리의 먹거리가 반도체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바이오, 로봇, AI. 알겠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또 뭐가 있느냐?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광고 시간까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 큰일 납니다. 자, 따뜻하고 따끔한 훈수 전원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